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를 강의하고 있는 배정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6년 제29회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기출문제를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최근의 경향과 크게 벗어나지 않게 기출되었고요. 특히 이제 재무회계는 여전히 80%의 기출 빈도를 보이고 원가 관리회계 또한 20% 기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는 여전히 압도적인 출제 비율을 나타내고 있죠. 70% 이상 기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왔고 또 우리가 어떻게 풀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는요. 이게 개념체계 문제인데 개념체계 문제는 우리가 이론 구조로서 거의 이론 문제의 중심으로 많이 기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체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자, 주요 정보 이용자들한테는 우리가 모든 정보를, 정보 이용자한테 모든 정보를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정보, 공통된 정보 소유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제공하게 되죠. 자, 그런데 특정 일부 집단한테 유용한 정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한 정보도 추가 공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문이고요. 이 뒤에 문장을 틀리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가끔 기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발생주의 회계입니다. 자, 발생주의 회계하고 현금주의 회계가 나와 있죠.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비교 문제인데요. 자, 발생주의 회계가 현금주의보다 자, 과거와 그다음 미래 성과를 평가하는데 어떻다? 좀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한다. 올바른 내용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효익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있죠. 자, 내가 재무 정보를 이용했을 때 얻는 효익이 있고, 그러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게 비용이 되겠는데요. 그 비용이 바로 원가입니다.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얘기는 그 회계 정보를 만드는 원가 비용보다 그 효익이 커야 된다는 얘기죠. 올바른 지문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식에 대한 정의가 나왔어요. 인식. 자, 재무제표 요소 중에서 일단 정의가 충족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무보고에 포함하기 위해서 포착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식이라 정의한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데요. 우리가 이제 측정해서 사용 가치와 그 다음 이행 가치가 있죠. 요거는 우리가 어떤 가정을 반영하냐면 기업 특유 가정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 지문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이 지문은 기업 특유보다 시장 참여자의 관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틀렸다?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이기 때문에 1번,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기출의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패턴을 안다면 우리가 빨리 풀 수가 있겠죠. 자, X1년 10월 1일입니다. 자, 보험료죠. 보험료. 자, 언제 지급했어요? 1년 동안의 보험료를 10월 1일 날 지급했죠. 그러면 기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지급하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공부했는데. 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자, 근데 질문은 뭐죠? 기말 수정 분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1월 1일이 있고요. 12월 31일이죠. 자, 이 회사가 지금 10월 1일입니다. 자, 10월 1일 날 지급했는데 그럼 1년은 다음 연도 언제죠? 자, 9월 30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회계를 처리할 때는 기간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12월 30일 날 우리가 이제 기말 정리 사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때 지급할 때 모두 어떻게 처리했어요? 비용으로 처리했다. 얼마를? 1,200원을. 자, 그럼 우리가 기말 정리 사항 12월 30일은 어떻게 공부했어요? 비용으로 하겠다면 기말에는 뭐를 분계한다? 미사용분을 분계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했고, 그 미사용은 자산이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몇 개월이죠? 10, 11, 12, 3개월. 여기는 몇 개월이죠? 자, 9개월이죠.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지금 회계 처리할 기말 정리 사항은 언제 걸까요? 요 9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일단은
숫자가 뭐가 되겠어요? 9가 되겠죠. 900원. 1200에다 12분의 9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답은 900, 900. 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 3, 4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럼 1번과 5번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산을 기록해야 되는데, 자, 성급보험료 자산의 증가, 그리고 비용이 과대됐기 때문에 이 비용의 과대를 우리가 줄여야 되겠죠. 비용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900원만큼 자산이 과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기중에 내가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자산이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금액은 미사용분이니까 900이다. 그래서 900부터 확인한 다음에 빨리 고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 문제는 자, 이제 뭐냐면 자본의 총계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초 때 공부했어요. 자본은 뭐 마이너스 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자, 요 등식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본이라는 것은 T계정이 대변이 증가고, 자, 이쪽이 증가하고 이쪽이 감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본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니까, 자,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할 수 있고, 자산과 부채가 같이 증가하면 자본은 불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자, 기초의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있죠. 자, 이게 얼마입니까? 기초가 30만 원이죠. 자, 그 다음 유상증자, 유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산이 들어오면서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고 얘는 제로고 얘는 증가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증가합니다. 자, 현금 배당을 결의하고 끝났다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이 감소하는 건데 이거 지급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감소하고 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본이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0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품인데요. 재고자산 상품을 원가 15,000원짜리를 자, 17,000원에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매출이 되겠고, 자, 이건 뭐죠? 매출 원가가 되겠죠? 자, 빨리 풀기 위해서 매출은 수익, 수익은 자본의 증가, 매출 원가는 비용, 자본의 감소. 그러면 자본의 증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익만큼 증가됐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는 자산이고요. 현금도 자산이에요. 그 얘기는 5만 원이라는 현금이 증가하면, 토지가 증가하면서 5만 원 현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와 감소는 자본의 불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40만 2천 원에서 10,000원을 빼니까 39만 2천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상의 거래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회계상의 거래는 우리가 정의를 간단한 내용이 좀 확인해 보면 회계상의 우리가 기록의 대상이 무엇인가 아무거나 기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화폐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단순한 계약 체결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을 가져오지 않고 여기 계약 체결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신용 판매했다. 장사한 거죠. 재고자산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자산의 감소죠. 차입했다. 자, 현금 들어오고 부채가 증가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의 대상인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니은,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니음이 되겠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인가요? 니은, 리을, 미음이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되겠습니다. 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묻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재무정보의 우리가 예측가치, 확인가치. 자, 이거는 근본적 질적 특성을 구성한다.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여기 근본적 질적 특성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그 목적 적합성, 여기에 하부 속성이 누가 있죠? 바로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라는 하부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 정보는 자, 이 재무 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요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삼성이라는 삼성전자가 있어요. 자, 누가 있죠? LG전자가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른 기업이죠. 근데 이 둘의 영업이익률,
퍼센트죠. 자, 서로 다른 기업의 유사 정보를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많이 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비교 가능성이죠. 자, 두 번째는 해당 기업에 대한 다른 기관의 유사 정보. 요거는 뭐죠? 삼성이라는 삼성전자의 25년, 2026년 요거 비교할 수 있죠? 요거는 기간별 비교 가능성. 요거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뭐다? 자, 비교될 때 좀 더 유용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 올바른 지문이 되겠고요. 자, 3번. 자, 재무보고서는 자, 재무보고서를 우리가 회사가 만들 때는 이 회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정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주체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열심히 분석하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올바른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법적 실질, 그 다음에 경제적 실질. 자, 우리가 이럴 때 어떤 것을 중심으로 했을 때 표현이 충실된다? 바로 실질에 따른 거. 자, 이랬을 때 실질 우선을 적용했을 때 법적인 것보다 실질 우선을 했을 때 표현 충실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문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합의에 이를 수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검증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없다라는 표현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의견인데요. 이 감사 의견은 정말 꾸준히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중요성과 전반성 관점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는데, 자, 첫 번째 부적정 의견입니다. 자, 왜곡 표시, 이 왜곡 표시가 기준의 위배성이거든요. 기준의 위배성이 그냥 중요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중요하면서 전반적인 게 있거든요. 중요하면서 전반적이라는 것은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부적정 의견이라는 것은 중요하면서 끝나지 않고 전반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결국 중대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정 의견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적정 의견에 대한 표현이 올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올바른 지문이 1번이고. 자, 2번의 경우에는 적정 의견. 자, 우리가 이제 기준의 위배성도 없어요. 감사 의견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적정 의견이 됐는데, 그러면 적정 의견의 표명을 받았다면 그 재무제표는 부정이나 오류가 없음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틀린 지문이고, 감사인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인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정도와 관계없이 표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적정 의견이 아닌 감사 의견. 감사 의견이 몇 가지 있었는데 적정 의견이 아닌 건 뭐가 있을까요? 그걸 변형 의견이라고 하는데 그 변형 의견에는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근거를 자, 감사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됩니다.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감사 증거. 이거를 우리가 입수할 수 없다면 한정 의견 아니죠. 중요성과 전반성의 우리의 관점을 고려해서 한정과 의견 거절을 우리가 둘 중에 표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정이다. 이렇게 말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올바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재고 자산의 계산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기말재고 자산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재고 자산 T 계정 정말 열심히 많이 공부한 내용인데, 이쪽은 뭐가 될까요? 기초 재고. 그쵸? 자, 이건 뭐예요? 순 매입. 자, 여기는 매출 원가. 여기에는 기말 재고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바로 요거를 묻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봐요. 기초는 얼마죠? 4,000원이 되겠고. 자, 순 매입액. 자, 토탈에서 불순물을 뺀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일까요? 2,500을 빼니까 2,700, 27,50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인데요. 이 매출원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가 알려줬죠. 매출 총 이익률이라는 것은 20%는 원가율은 몇 %? 80%.
무엇에 대해서? 순매출에 대해서. 순매출액, 토탈인 매출액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거죠. 자, 그러면 순매출액은 얼마입니까? 36,000원. 여기에서 원가 퍼센트가 몇 퍼센트예요? 80%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원가가 이게 얼마가 되냐면 28,800원이네요. 28,800원. 그럼 우린 대차는 일치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어떻게 풀까요? 차변에서 빼게 되면은, 자, 이걸 빼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바로 기말재고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재고는 2,700이 되겠죠?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당기손익입니다. 자, 당기손익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수익화이나 아니면 비용. 요거를 답해야 돼요. 그쵸? 자, 여기 보니까 최초로 이 재평가 잉여금. 요건 뭐죠? 기포죠, 기포. 당기손익이 아닙니다. 자,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 요것도 기포죠. 자, 반면에 무형자산 상각비. 이건 뭐가 될까요? 비용이죠. 자,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 손상차손은 비용이지만 환입이죠. 요건 뭘까요? 바로 수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기손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기손익에 해당되는 것을 물었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인 자, 바로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니은, 리을은 몇 번일까요? 자,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기본형 문제인데 자, 우리가 1장에서 학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총포괄과 당기순이익을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자본 계정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의 증가는 대변인데 이쪽이 뭐가 될까요? 기초자본이 되겠고, 자, 기초자본은 뭘까요?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6,000에서 3,500을 빼면 2,500이 돼요. 그죠? 기초자본은. 자, 그러면 자본이 증가하는 요인 대변, 감소하는 차변이니까 유상 증자는 자산이 들어오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거니까 자본이 증가합니다. 얼마 증가하죠? 600원 증가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손익거래, 수익과 비용으로 인해서 자본이 증가하는 게 바로 당기순이익이죠. 이건 아직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이익이 있어요. 자, 기타 포괄이익.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만약 예를 들어서 현금 배당이 있다면 감소하고 유상 감자가 있으면 감소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게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없는 거고. 그러면 이 대변 잔액이 그대로 기말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기말 자본이 되겠습니다. 자,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 7,000에서 기말 부채는 3,200을 차감하면 되기 때문에 3,800이 되겠죠? 그러면 대차는 일치하는 건데 이 기타 포괄이익이 70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630이 되겠고, 자, 질문은 뭡니까? 총포괄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니까 총포괄이익은 이 둘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모두 얼마가 되죠? 700이 되겠고, 그러면 당기순이익 그중에서 얼마예요? 6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포괄이익 700과 630을 찾으니까 요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죠. 이 경우에도 우리가 위치가 반대로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위에 있는 항목들을 잘 살피시고 답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제가 수정된 매출원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자, X1년도 매출원가를 묻고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바뀌었죠. 자, 감모손실 중에서 20%가 비정상 감모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과 평가 손실은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전형적인 기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 무엇을 계산해야 된다고 공부했을까요? 바로 감모손실 계산을 먼저 하셔야 돼요. 감모손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량의 차이로 생긴 것인데 항상 문제를 푸실 때는 여기에 써 있는 걸 가지고 낙서하듯이 바로 이렇게 식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용하면서 푸시는 게 빠릅니다. 자, 요게 바로 수량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몇 개가 감소했어요? 5개가 감소했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감모 손실인 경우에는 이 5개. 자, 이 5개, 15개에서 10개니까 5개에다가 원가를 곱하죠. 그쵸?
자, 100원을 곱하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500원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량이 없어져서 생긴 손실은 500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중에서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계산해서 필요한 것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20%만 빨리 계산하면 되죠. 20%니까 500 곱하기 20%는 1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이럴 때 제가 빨리 푸는 방법 말씀드렸죠? 자, 매출원가는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기초는 영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자, 기초는 사업을 개시했으면 기초는 0이죠. 자, 플러스 매입은 얼마예요? 10,000원. 자, 이때 눈 딱 감고 저가를 빼면 됩니다. 자, 저가라는 거는 자, 바로 둘 중에 작은 게 바로 실제 재고 10개에다가 둘 중에 작은 금액 90을 곱하는 거죠. 자, 90원. 그럼 이게 저가가 돼요. 자, 그러면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 저가를 빼면 요 결과값은 감모손실, 평가손실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중에서 매출원가, 수정된 매출원가는 비정상을 포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정상인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요 비정상을 매출원가 계산해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한 번 더 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자, 그럼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9,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공부하실 때 자주 나왔던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잘 이해한 다음에 빨리빨리 푸는 방법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는 워낙 정형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매출원가를 묻고 있는데, 자, 지금 계속기록법, 장부기록법이고, 그 다음 계속기록법이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이에요. 자, 요 두 개가 합쳐지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요게 이제 이동평균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팔 때마다 평균을 해야 되는데, 매출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출시 수량이 중요해요. 자, 매출 200개, 매출 300개,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가를 곱해야 돼요. 단가. 자, 이 단가를 곱하는데, 자, 첫 번째 매출 200개를 할 때는 바로 직전에 단가가 80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80원 곱하면 돼요. 그럼 몇 개 남았습니까? 400개에서 200개 팔렸으니까 200개 남았죠. 그럼 이걸 메모를 해놔야 되죠. 단가는 얼마예요? 80원짜리가 남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300개를 팔았을 때 이 곱할 이 단가는 바로 그 시점에서 평균을 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평균을 하려면 지금 재고층이 200개와 300개가 있고 80원짜리와 그 다음 뭐가 있죠? 100원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곱한 다음에 모두 몇 개죠? 200개, 300개니까 나누기 몇 개? 500개가 됩니다. 500개. 자, 그러면 요 금액이 이제 평균 단가가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평균 단가가 지금 92원이었나요? 예, 이게 92원이 돼요. 92원. 자, 이 92원이 마지막 팔린 300개의 단가가 되는 겁니다. 자, 92원.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원가는 요 기간 동안에, 단기 동안에 팔린 수량에 대한 단가를 곱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요 두 개의 합산 금액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다시 한번 보시면 매출 200 곱하기, 예,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300 곱하기 92,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요 둘을 합산하게 되면, 요 금액이 얼마가 되면 43,600원.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 기말재고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자주 만나는 문제에 속하는데, X1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포함될 기말재고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건 당연히 아직 안 팔렸으면 재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담보 제공이 30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 제공된, 자, 600에서 30만큼 담보 제공이 됐는데 그 담보 제공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되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생산 과정 중에 있는 제공품, 제공품도 뭐죠? 재고자산 플러스 원재료, 당연히 요거죠 뭐죠? 재고. 자, 그런데 선적지 인도 조건인데 요거는 선적하면 구매사께 됩니다. 그런데 판매라는 것은 선적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거는 구매사 거기 때문에 우리의 재고가 될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탁 판매 계약을 하고, 그러면 나는 위탁사예요, 수탁사예요? 위탁사죠.
그럼 위탁사는 수탁사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는 내 거예요. 팔리지 않았다면. 그런데 지금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뭐다? 미판매분. 자, 미판매분은 뭐다? 바로 위탁사의 재고가 되기 때문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말에 포함될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87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이 13번의 경우에는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자,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된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우리가 무슨 법을 적용하도록 되는 게 원칙일까요? 자,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이 아니라 개별법이 원칙입니다. 개별법.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판매 가능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원가를 포함하는 거고, 재고자산은 기말의 원가가 바로 저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에 낮은 것, 둘 중에 작은 것을 기록한다. 이게 뭐죠? 저가평가죠. 올바른 지문이고, 소매재고법. 자, 판매 가격, 매가 원가를 이용해서 이제 환원하는 방법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 원가하고 그 다음 판매 원가. 요거는 우리가 원가로 포함되지 않고 단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올바른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부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유형자산에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것인데, 이렇게 정부보조금을 수령했을 경우에 자산차감법. 자, 자산의 장부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에는 미환이백만큼 차감해서 기록하는 게 바로 장부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빨리 푸는 간편법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 이 회사가 5년짜리죠. 자, 1, 2, 3, 4, 5인데요. 여기 6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7월 1일이에요. 그러면 1, 2, 3, 4, 5죠.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기간 귀속이 되는데, 묻고 있는 거는 장부금액이 X3년 말이니까 이때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1년 6개월이죠. 그럼 이게 2.5년이에요. 그러면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우리가 차감 항목을 빼는 그 금액도 있지만 거꾸로 요 금액을 계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취득원가가 어떻게 되죠? 자, 취득원가가 지금 보니까 2,000원이고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보조금 수령액 얼마죠? 500원. 자, 곱하기 지금 보면 전체가 몇 년일까요? 5년이죠. 5년 중에 남은 기간 2.5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바로 이제 그 장부금액이 750이 계산된다. 이제 간편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재평가 모형인데 이 재평가 모형 문제를 푸실 때 자, 질문지를 보시면 X3년도에 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은 평가 이익일 때는 기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소일 땐 손실인데 후속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잘 좀 정리하는 그런 문제를 묻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토지가 이제 이게 1,000원이었고요. 1,000원이었다가 100원이 증가했죠. 100원 증가했다가 900원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자, 이게 1,100원, 이게 900원, 그 다음에 이게 1,000 얼마입니까? 2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공부할 때, 자, 요거죠. 요거는 평가 이익이죠. 기포죠, 기포.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할 때 플러스 얼마입니까? 자, 100원만큼 기포예요, 기포.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보니까, 요만큼, 200만큼 마이너스죠. 근데 이 200만큼 마이너스인데 그중에서 기포, 전년도 기포만큼을 털죠. 감소시키고 실제로 비용은 얼마가 됩니까? 자, 요게 재평가 손실, 요게 바로 단기 비용이죠. 100이 됩니다. 그럼 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X2년도에 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감소 100이에요. 근데 문제는 몇 년도 거 물어봤어요? X3년도 거 물어봤죠? 자, 이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다시 회복이 됐을 때는
전년도에 마이너스를 어떻게 한다? 당기 이익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뭐죠? 기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에 미치는 효과 X3년도에는 전년도 재평가 손실 플러스 자, 마이너스 100이 그대로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논점을 정확히 알았다면 그림 그리지 않고 여기다 표시하면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얼마입니까? 100만큼 증가한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측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푸는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전에 기출 나왔던 문제 유형의 패턴인데요. A하고 B를 물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뭐냐면 토지하고 건물을 샀어요. 이렇게. 자, 근데 첫 번째 A 케이스는 뭐냐면 건물의 취득원가를 물었는데 A는 일괄 취득을 해요. 그 얘기는 같이 사서 계속 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랬을 경우 묻는 것은 A를 물었거든요. 얼마 주고 샀대요? 9만 원 주고 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이 9만 원이 바로 이렇게 안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9만 원에 대해서 A는 자, 9만 원 곱하기 자, 몇 분의 몇일까요? 2대 1이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자, 3, 3은 9니까 3, 3은 9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은 3만 원이 되겠죠? 3, 3은 9니까 3만 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뭐가 되죠? 얘를 이렇게 철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의 철거비가 들어갔다? 10,000원이 들어갔다. 자, 그리고 얼마가 들었어요? 여기도 9만 원이라는 원가가 들어갔잖아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철거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이 금액은 모두 누구의 원가다? 토지의 원가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질문지는 B가 바로 뭐예요? 자, B가 바로 토지를 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는 얼마? 3만 원. B는 얼마? 1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만 원과 10만 원인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17번 문제는 지문형 문제인데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유형자산 어떻게 하죠? 요거는 재검토하죠. 매 기말. 그렇죠? 그래서 바뀌었으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하냐면 추정의 변경이라는 회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유형자산 재고로 인한 발생하는 손익, 처분 손익이죠. 이럴 경우에는 순매각액하고 그다음에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이때 우리가 순매각액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처분금액에서 처분 비용을 뺀 금액이겠죠. 순이라는 금액은 바로 그 표현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화폐성 자산 교환이 있을 때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제공한 자산의 무슨 금액이다? 장부 금액으로 측정한다.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색깔 해볼까요? 장부 금액 이거죠. 그 다음에 생산용 식물. 그 다음에 생산용 식물에서 자라나는 생산물. 우린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생산용 식물은 대표적으로 사과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 요거는 유형자산이에요. 사과나무에서 뭐가 나오죠? 사과가 나오죠, 사과? 그럼 이 사과는 뭐가 됩니까? 생물자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손상된 유형자산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았다. 근데 이 받은 시점에 수취 시점의 당기손익이 아니라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이다. 이게 권리의 확정 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에 5번 지문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일단 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자,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뭘 물어보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차량과 건물과 관련된 회계 처리로 인해서 X1년도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는 것은 이 회계 처리에서 수익은 당기순이익에 플러스, 비용은 당기순이익에 마이너스니까 이것들을 체크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올라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차량 운반구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의 차량 운반구, 얘는 무슨 자산이에요? 유형자산. 임대 수익 목적의 건물은 뭐예요? 투자 부동산. 자,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자, 그러면 후속 측정이 유형자산은 재평가 모형, 그 다음에 건물은 투자부동산은 바로 공정가치 모형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니까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차량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부터 먼저 해야 돼요. 취득원가가 얼마입니까? 20만 원. 잔존가치는 없어요. 그쵸? 없죠?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1이죠? 5년이니까. 그럼 5, 4, 20이니까 감가상각은 얼마입니까? 4만 원만큼 비용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장부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장부금액은 여러분 보시면 20만 원에서 4만 원을 빼니까 16만 원이잖아요. 자, 16만 원에서 공정가치가 17이니까 평가 증이죠. 플러스 얼마예요? 만 원인데 요거는 재평가 모형이니까 기포란 말이에요. 기포.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게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여기서 그냥 물러갈 게 아니라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있으므로 요거는 체크해 두셔야 되죠. 평가 이익은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얼마였어요? 차량운반구가 건물이 얼마입니까? 건물이 얼마죠? 투자부동산은 10만 원이죠. 자, 그런데 지금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12만 원이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평가 이익이 생겼죠? 투자부동산 평가 이익 얼마입니까?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그럼 2만 원, 투자부동산 평가 이익 2만 원은 바로 그 당기순이익의 증가잖아요. 자,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이익의 감소고 여긴 당기순이익의 증가니까 우리는 순액으로 따지게 되거든요. 그럼 전체는 얼마입니까? 감소 2만 원. 그 답은 2만 원이 감소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지분상품, 매출채권 다 현금으로 받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금융자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법인세 자산이라든지 성급비용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이 될 수가 없죠. 이건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이고 성급비용은 현금 등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용역이나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따라서 요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다. 이렇게 보는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상품권 관련된 내용인데 이 회사가 지금 액면이 1,000원짜리인데 열매예요. 근데 최초에 한 매당 800원씩 발행했으니까 80%에 발행했고 할인율은 20%였다는 얘기죠. 이랬을 경우에 이 회사가 중간에 팔았는데 8매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8매 곱하기 1000이니까 액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8000이 되겠죠. 그렇죠? 8000. 자, 8000 중에서 자, 80%. 10매 중에서 8매죠. 요거에서 얼마를 받았어요? 600을 반환받았으니까 요 차이가 되겠습니다. 5800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산이 엄청 복잡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많이 우리가 연습했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금융자산2, 유가증권 관련된 내용인데 삼각후 원가 내용이죠. 사채를 열심히 공부했다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질문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X2년도에 인식할 이자 수익과 X3년 1월 1일에 장부 금액을 물었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이 회사가 지금 표시이자율이 12%, 이거 체크하셔야 되죠. 유효이자율이 10%. 그러면 누가 크죠? 액면이 크기 때문에 얘는 무슨 발행일까요? 할증 발행, 할증 취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이 발행된 사채를 취득했단 말이에요. 공정가치로. 그럼 발행 금액만큼 취득했겠죠. 그럼 할증 취득했을 거예요. 그럼 먼저 취득원가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할증 취득을 했으면 이게 액면 금액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 1년, 2년 이렇게 X1년, X2년, X3년 이렇게 이제 환입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10,000원짜리인데 지금 먼저 취득금액, 할증 취득금액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계산할 때 현가계수는 자, 이 현가계수는 몇 퍼센트를 갖고 따져야 되죠?
바로 유효이자율 10%를 갖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요 10%, 10%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죠. 정말 쉬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험생들이 가끔 실수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수표는 뭐다? 유효이자율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단일 금액의 이자율에는 누굴 곱하면 될까요? 곱하기 액면금액. 이렇게 그대로 낙서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상연금에 누굴 곱하면 되죠? 표시이자를 하면 되겠죠? 자, 10,000원에 대해서 약속된 이자가 몇 %다? 12%, 1,200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된 금액 두 개를 합한 게 바로 사채의 발행금액이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 취득사인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취득했기 때문에 이게 취득원가가 됩니다. 요 계산하면 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요게 1497이 돼요. 1497. 자, 요게 액면이 10,000원이니까 이렇게 할증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액면 때는 이게 10,000원이 되니까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자, 지금 질문은 뭐냐면, 자, 요 지금 질문은, 자, X2년도 요때 이자 수익을 물었고요. 요게 물었고, 자, 그 다음에 요 시점에 장부 금액을 물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에 이자 수익, 유효이자, 요걸 물었고, 두 번째는 요 시점에 장부 금액을 물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빨리 푸냐?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간편법. 자, 첫 번째 출발해서 요 시점에, 이 기말 시점에 일단은 장부 금액 계산이 먼저 돼야 되겠죠? 자, 시작해요. 1497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 1.1 마이너스 표시이자 1,200 이게 되죠?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간편법으로 한 번에 계산해 주시면 요 금액이 1347. 자, 1347. 자, 그러면 X2년도 이자 수익은 바로 요 금액에 대해서 몇 %가 되는 거예요? 10%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347의 10%니까 1034.7, 즉 103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딱 봤더니 1035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는 이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1035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답은 2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문제도 우리가 연습사만 풀어보면, 자, 그 다음에 요거 물어봤잖아요. 그럼 또 똑같아요. 자, 요 1347을 가지고 한 번 더 간편법으로 계산하면 되죠? 자, 1347 곱하기 1.1. 자, 마이너스 얼마? 표시이자 1,200. 끝.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요 금액이 얼마? 요 금액이 1187. 1182 요거죠. 그래서 요 문제는 출제자가 여기 지금 이자 수익이 여기 1035, 2번이 나왔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 간편법은 제가 강의할 때 강조드렸지만 이 간편법을 우리가 사채 발행할 때 많이 공부하는데요. 그때 연습을 잘 해두시면 사채 문제도 우리가 확정적으로 맞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나 다른 유가증권 채무상품을 문제 풀 때도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22번입니다. 자, 22번은 X1년도 A하고 B에 대해서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을 묻고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정형화돼 있죠. 첫 번째는 뭘까요? A는 당기순이익, B는 기타 포괄. 이랬을 경우죠. 자, 그러면 이 회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주 봤던 문제 유형이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A는 당기순이익, B는 기타니까 첫 번째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처분손익, 그 다음에 평가손익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당기손익인 경우 100% 비용으로 보기로 했죠. 수수료 비용은 마이너스 100. 자, 처분은 이 회사가 지금 매수 금액이 1,000원인데 얼마에 팔았어요? 900원에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이 얼마? 자, 마이너스 100. 처분했으니까 평가손익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타인 경우에 수수료 비용 아니고요. 처분 손익 없으니까 없고요. 이거 기포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배당이 어떻게 되죠? 100원만큼은 배당금 수익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요거하고 자, 요거의 정상 금액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감소가 비용이 더 100만큼 크게 되겠죠? 그래서 100만큼 감소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손실충당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손실충당금 T 계정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매출채권, 수지채권 관련해서 손실충당금. 자산의 평가 계정이죠.
자, 증가가 대변이고 감소가 차변인데 기초가 있고요. 우리는 질문은 요걸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서 기대 손실 금액이 2월 됐는데, 자, 단기 때 확정돼서 제거했다면 그만큼 감소하고, 얼마입니까? 8,500만큼이 제거됐고요. 그 다음 회수된 만큼 다시 환원되니까 증가합니다. 얼마입니까? 1,000원이고. 자,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손상차손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미 비용이, 자, 요게 15,000원이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기말 금액이 바로 차기 2월 금액인데, 이 기말 금액은 12월 30일 날 매출 채권에 대한 기대 신용 손실 금액이 차기 2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10,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차는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금액이 기초가 계산이 되겠죠. 요게 얼마가 될까요? 차변과 대변은 같으니까 18,500에서 나머지를 빼면 돼요. 요게 얼마? 2,500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금액은 사채회계 처리 내용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채무상품을 봤듯이 요건 이제 발행금액 계산부터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자, 질문이 뭐예요? 만기까지 자, 보유기간 동안에 인식할 이자 비용의 총액을 물었습니다. 이자 비용의 총액이라는 경우는 결국 뭐냐면 우리 액면이자와 그 다음에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합인데 결국 유효이자를 얘기하게 되겠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발행 금액부터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표시이자율 10%,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 12%이기 때문에 유효이자의 크므로 요거는 뭐죠? 할인 발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먼저 그러면 12%를 찾아야 돼요. 12%. 이렇게. 잊지 마세요. 개수표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틀리면 다 틀려요. 자, 그러면 단일 현금엔 누굴 곱한다? 액면 금액 100만 원을 곱하고, 자, 그 다음에 정상연금에는 표시이자니까 곱하기 100만 원에 매기 약속한 이자율이 몇 %의 10%죠? 이걸 곱하면 되겠습니다. 요 둘을 합산하게 되면, 자, 발행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발행금액이 지금 951980. 자, 951980. 요거는 기본서에 있는 기본 예제죠. 951980. 자, 그 둘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발행금액이에요. 그럼 이 발행금액에서 우리가 간편법으로 총이자를 빨리 구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총 액면금액이 얼마예요? 100만 원 더하기, 자, 매기 100만 원에 대해서 몇 %? 10%. 이거를 몇 년? 3년을 받죠. 그쵸? 3년을 받습니다. 자, 요 금액에서 누구를 빼면 되죠? 요거를 빼면 돼요. 그쵸? 요거를 빼게 되면은 요 차이 금액이 얼마냐면 348020이 되죠. 그럼 348020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표시이자 10만 원에 3년, 30만 원과 100만 원과 951980의 차이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8020의 합산 금액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48020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당부채 등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질문 중에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틀린 것을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자, 화폐의 시간 가치가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됩니다. 평가하지 않는다. 틀렸고. 우발 자산은, 자,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은 경우만 높지 않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충당부채 인식에서는 의무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유출 가능성이 어떻게 돼요? 높아야 돼요. 높지 않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손실. 자,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자, 우리가 충당부채 인식 요건의 첫 번째가 뭐죠? 현재의 의무죠. 현재의 의무는 미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첫 번째 정의서부터 충족이 못 됩니다. 그래서 충당부채 정의에 충족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발 부채로 처리했습니다. 왜요?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시간이 지나서 인식 요건에 충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이 적합한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율 분석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율이 나왔습니다. 유동 비율이 나왔으면 이것부터 먼저 해석해야 되죠. 유동 비율이라는 것은 유동 부채 얼마? 여기 나왔네. 5만 원. 여기다가 누구로 얹은 거죠? 유동 자산이죠? 유동 자산. 요게 얼마라는 거 150%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유동 자산을 저 150%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게 얼마가 됩니까? 7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재무상태표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여기 자산은 유동자산이 있고, 그 다음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자, 비유동자산은 17만 5천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유동자산이 7만 5천 원인데, 여기에 당좌가 있고, 여기 재고가 있습니다. 재고가 얼마라고 나요? 2만 5천 원. 그러면 당좌가 얼마예요? 7만 5천에서 2만 5천 원 빼니까 5만 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문제가 풀렸죠? 그럼 뭐죠? 당좌 비율은 5만 원 나누기 5만 원이니까 몇 퍼센트예요? 100%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 100%짜리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시간이 없다. 둘 다 100%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어쨌든 100% 먼저 계산이 됐고, 그럼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부채, 그다음에 여기 자기 자본이 있잖아요. 자기 자본이 나왔죠? 얼마예요? 10만 원. 근데 우리 차변과 대변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7만 5천 원, 17만 5천 원, 25만 원. 대변도 25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10만 원 빼니까 15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부채 비율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자, 자본분의 부채가 되니까 15만 원을 10만 원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몇 퍼센트가 될까요? 150%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좀 요령이 필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보너스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주식을 발행했어요, 여러분. 주식을 발행했는데, 신주 발행비가 들어갔다. 그럼 이건 발행금액 차감이에요. 발행금액을 차감하는데, 이 회사는 지금, 자, 이 회사는 뭐냐면, 할증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초과금이 생겼겠죠. 그럼 초과금에서 차감하면 되거든요. 자, 물어보는 것은 자본잉여금이에요. 자, 주식을 발행했을 때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아니겠습니까? 그럼 초과금 먼저 계산하면 주당 6,000원씩 발행했고요. 액면은 5,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원씩 남았는데 모두 몇 주죠? 10주죠. 자, 그런데 내가 이 중에서 신주 발행비 3,000원을 지급했으면 여기서 차감하는 거죠. 3,000원. 자,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수익에서 바로 건설계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진행률 계산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자, 여기에 있는 자, 원가가 누적인지 발생인지를 보셔야 단기 발생이죠. 추가 소요죠. 그럼 다 누적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이제 우선 돼야지 문제를 빨리 푼단 말이죠. 자, 그럼 이거는 누적 원가로 바꿔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1기 때는 누적이 곧 발생이니까 넘어가는데 2기 때는 5,250에다가 7,350을 더하니까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12,600이 되겠죠. 12,600. 이게 되겠고. 자, 그러면 1기 때 토탈은 요 둘을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7,500인가요? 17,500원이 총 계약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2기 때는 어떻게 됩니까? 12,600에서 추가가 5,400이니까 18,000이 돼요. 자, 그럼 우리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5,250을 17,500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몇 퍼센트? 30%가 되겠고. 누적 진행률. 자, X2년도에는 자, 12,600을 18,000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70%인가요? 70%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용역계약 이익을 2기 걸 물어봤으니까 자, X1년 자, 총 계약 금액이 얼마냐면 2만 원. 요 중에서 1기 때 예상되는 총 계약 원가가 얼마죠? 17,500원. 이거의 지금 진행률은 30%. 이렇게 봤을 때 1기에 추정되는 이익은 계약이익은 얼마? 7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X2년도는 자, 계약 금액이 2만 원에서 X2년도 계약 그 원가가 추정치가 바뀌었죠? 18,000.
그러면 총 누적이 몇 퍼센트? 70%. 요건 누적이잖아요. 근데 기인식된 부분을 빼야 되겠죠? 자, 750을 차감합니다. 자,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6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50. 자, 그래서 750과 650.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이제 계산의 복잡성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럼 먼저 푸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뒤로 넘기든지 넘어가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추정의 변경인데 복잡성이 있는 문제예요. 가끔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문제를 분석해 볼게요. 자, 이 회사가 지금 토탈이 5년이죠. 그래서 이제 X1년, X2년, X3년, X4년, X5년 이렇게 돼 있고, 자, 지금 보니까, 그래서 5년인데, 자, 이 회사가 X2년 초에 자본적 지출을 했습니다. 플러스 얼마? 48만 원의 대규모 자본 지출을 했고, 요 자본 지출로 인해서 원래 몇 년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4년 남았는데, 이 4년에 추가로 또 4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몇 년 됐어요? 8년이 된 거죠? 그쵸? 이렇게 4년 연장했다. 그죠? 그리고 또 바뀐 게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바뀐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X3년 초에 여기서 이 회사가 연수학계법으로 바꿨습니다. 연수학계법. 이제 계산 방법을 바꾼 거죠. 그리고 묻는 것은 이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묻는 거예요, 문제가. 그럼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연수학계법 계산할 때 연수는 몇 년이 되겠습니까? 8년에서 1년 지났으니까 7년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따져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자, 하나씩 보시면, 먼저 여기까지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장부금액을 간편법으로 X1년 말을 먼저 구해볼게요, 요걸 먼저 구해보면, 간편법으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자, 100만 원. 잔존가치가 존재하죠? 10만 원. 자, 전체 5년 중에서 몇 년이 경과됐죠? 1년이 경과됐죠? 이럴 때 우리가 간편법으로 하면 나머지 기간을 하는 게 빨라요. 5분의 4. 그리고 다시 잔존가치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장부금액이 바로 계산되죠? 자, 이게 얼마? 82만 원이에요. 82만 원.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연수학계법 계산하기 전에 X2년 말에 장부금액을 한 번 더 계산해야 되겠죠? 자, 갑니다. 82만 원에다 자본적 지출 얼마? 48만 원 했죠? 잔존가치 얼마? 10만 원. 자, 이때는 몇 년 남았습니까? 여기는 지금 8년인데, 자, 8 중에서 지금 보니까 이제 1년 지났으니까 7년 남았잖아요. 곱하기 장부금액이니까 8분의 7이 되겠고, 다시 잔존가치 10만 원을 더합니다. 이러면 장부금액이 바로 계산돼요. 그럼 이거 115만 원이 되겠죠. 자,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 연수학계법을 할 때는 바로 요 금액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요 금액 가지고 이제 출발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일까요? 자, 1,1150, 115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얼마예요? 10만 원 그대로죠? 10만 원.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연수학계법이니까 전체 8년 중에서 1년이 경과됐잖아요. 그럼 7년이죠. 1부터 7까지 더하면 이게 27입니까? 8입니까? 이게 28이죠. 28. 1부터 7까지 더하면 분의 얼마?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26만 2,500원. 그래서 계산에 복잡성이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은 2번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쉬운 문제. 자, 이 문제는 이제 자본의 차감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랬죠? 자, 첫 번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차변이죠? 마이너스.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니까. 차변 마이너스, 처분 손실 차변 마이너스. 미교부 주식 배당금 대변이죠? 플러스.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 요것도 이제 직접법이죠? 바로 이자 수익에 따른 건데 이것도 간편법으로 우리가 많이 푸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IS 발생 금액이 어느 쪽에 올까요? 바로 대변에 10만 원 오고요. 여기다가 이제 관련 재무상태표 계정에 증감 분석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미수이자, 기초미수이자, 기말미수이자, 선수이자, 기초기말 선수이자 이렇게 있죠. 자,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
기초미수이자 자산이지 않습니까? 자, 자산이 10,000원에서 얼마로? 20,000원으로 증가했죠? 자, 그럼 미수이자 증가, 자산의 증가죠? 차변. 자,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이게 10,000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수이자는 부채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부채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선수이자, 부채의 감소, 차변. 이게 얼마죠? 2,000원. 자, 12,000원이죠? 자, 10만원에서 12,000원을 차감하게 되면은 대차가 이렇게 틀리죠. 그럼 이 차액만큼을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 금액이 X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88,000원만큼 이자로 인한 현금 유익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숙달시키시면은 굳이 이렇게 T계정 안 그리셔도 되겠죠. 방향 감각만 익히시면 곧장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채권과 관련된 이제 우리 비율 분석 문제를 한 번 더 보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매출채권 회전율이 나왔어요. 6회. 자, 요걸 가지고 있는 힌트를 보시는 건데 매출채권 회전율이라는 거는 결국 평균 매출채권 35,000원 기초에다가 기말 매출채권 55,000원. 자, 나누기 2죠. 이게 평균 매출채권이고 분의 뭐가 됩니까? 매출액이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이게 얼마라는 거? 이게 6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것은 매출액이니까 자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요 금액을 계산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를 이항시키면 되겠죠. 이게 나누기니까 계산한 값을 넘기면 곱으로 바뀌죠.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매출액이 27만 원이 되겠습니다. 27만 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직접 재료 원가인데요. 이 문제는 힌트가 여기 보시면 총 제조 원가가 있죠. 여기 총 제조 원가. 총 제조 원가가 뭐죠, 여러분? 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예요. 요 3인방이 바로 총 제조 원가인데 이게 지금 모두 얼마라는 얘기? 이게 12만 원이라는 얘기고. 자, 질문은 요걸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힌트 준 게 뭐죠? 바로 제조간접 원가예요. 제조간접 원가는 자, 이 총 제조 원가의 몇 퍼센트래요? 여기에 40%랍니다. 자, 그럼 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48,000원이 되겠죠. 48,000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직노만 알면 되는데 보니까 직노는 전환 원가의 40%래요. 전환 원가가 뭐죠, 여러분? 전환 원가가 요거하고 자, 직노하고 요게 전환 원가거든요. 요거의 40%가 바로 직접 노무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40%면 여기는 몇 퍼센트예요? 여기는 0.6이란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자, 이 48,000원에서 0.6을 나누게 되면 뭐가 될까요? 요 금액이 바로 요 전체 금액이 되겠죠. 전환 원가. 요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48,000 나누기 0.6을 하게 되면 이게 8만 원이 됩니다. 8만 원. 그러면 12만 원에서 8만 원 빼면 얘는 얼마가 돼요? 4만 원이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금액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4만 원. 자, 이 문제는 이제 기존의 문제는 영업이익이 이제 얼마나 더 크냐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이 문제는 요 전부원가, 변동원가 이익 차이를 통해서 뭘 물었고 있냐면 매출액을 물었어요. 매출액. 자, 그러면 질문을 먼저 읽으세요. 자, 그러면 이 매출액이라는 것은 판매 수량. 자,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인데 판매 단가는 저기 1,200원 나와 있으니까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되죠. 판매 수량을 구해야 된다. 요 이익 차이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초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생산해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초는 없으니까 생산 중에서 판매되거나 나머지 기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생산은 지금 얼마냐면 이게 1,000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보니까 전부원가 이익이 변동원가 이익보다 2만 원 크다는 얘기죠. 그 2만 원은 바로 이제 기말재고 증가량 곱하기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원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총 고정제조 간접원가 나누기 생산량 1,000개 하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50원이 되겠죠. 50원.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원가.
자, 그러면 이 2만 원은 50원 곱하기 기말 수량이니까, 자, 2만 원 나누기 50 하면 몇 개가 나오죠? 400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 400개네요. 그러면 대차 일치하니까 요번에 몇 개 팔았어요? 600개 팔았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600개를 곱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 금액이 72만 원이다. 5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요건 지문형 문제인데요.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옳지 않은 거. 자,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단계배분법. 자,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수 관계를 일부를 고려하죠. 그러면 배부 순서의 관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문이 틀렸죠.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자, 요문이 이렇게 됐습니다. 관계없이 결과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2번. 용역수 관계 정도에 따라서 자, 단계법, 상호배분법, 직접배분법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직접배분법은 용역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맞고요. 상호배분법은 완전 인식하는 거죠.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단계배분법은 먼저 배분되는 게 먼저 순서대로 배분된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1번이 틀렸다는 것이죠. 답은 1번이 틀린 지문이다. 넘어가겠습니다. 36번. 자, 요거는 직접 노무원가 내용인데요. 자, 요거 표준원가 차이 분석이에요. 기본형 모형에 속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틀에서 실제 수량과 실제 단가. 자, 그 다음에 실제 수량과 그 다음에 표준 단가. 이게 입률 차이부터. 이거는 SQ 곱하기 SP.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요게 실제인데요. 요게 실제. 여기 표준. 가운데가 징검다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 금액이 얼마냐면 34만 2천 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아주 기본형으로 차이가 제시가 됐습니다. 입률 차이는 가격 차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해요. 유리하다는 것은 실제가 작다는 거죠. 그 얘기는 3만 8천 원만큼 유리하다는 거는 그만큼 누가 크다는 얘기죠? 이쪽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만 8천 원을 더하게 되면 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38만 원이 되죠. 38만 원.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지금 실제 생산량을 묻고 있잖아.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라면 여기에. SQ에 있단 말이죠. 요 SQ가 실제 생산량. 여기다가 표준 시간, 몇 시간? 2시간을 곱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쪽을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능률 차이는 지금 불리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불리하죠? 자, 그 얘기는 이 3만 원만큼 불리하니까 여기 표준 금액이 표준 배부 금액이 35만 원이 되겠죠. 35만. 이쪽이 큰 거니까 35만 원. 자, 이제 끝났죠. 이쪽이 큰 거죠. 그러면 35만 원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 실제 생산량은 모르죠. 실제 생산량. 이게 X거든요. 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표준 단가가 얼마입니까? 요게 지금 입률이 100원이죠. 요거 곱한 금액이 요게 얼마라는, 이게 35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 금액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 거죠. 자, 요 금액에서, 자, 요 금액 곱한 금액이 넘기면 나누기로 바뀌겠죠? 자, 그 생산량은 모두 몇 개가 되겠습니까? 요게 계산하게 되면은 요게 3번이 요게 1750단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2 곱하기 100원을 곱한 금액을 넘기면 나누기로 바뀌겠죠. 그래서 1750단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성도를 묻고 있어요. 자, 이 문제. 근데 주어진 건 지금 보니까 완성도. 자, 자료 보겠습니다. 자, 가중평균법이고요. 직접 재료는 전량 투입하고 전화원가는 공전 전반에 대해서 진행도를 고려하는 거고요. 지금 주어진 자료가 보니까 아주 기본형으로 잘 나와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환산량을 구할 때 기초 환산량이 있고 투입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자료가 대변 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완성이 있고, 자, 완성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기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재료 원가가 있고, 이제 가공 원가가 있다는 거, 전환 원가가 있다는 거예요. 환산량. 자, 지금 주어진 자료가 그대로 넘어볼게요. 재료 환산량이 지금 얼마냐면은 10,000개고요. 전환 원가 환산량이 8,500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완성 수량은 주어졌죠. 몇 개죠? 둘 다 100%니까 8,000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말은 얼마입니까? 자, 기말은 여기가 2,000이라는 거고, 여기 합이 8,500이니까 얘는 500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공정초에 일시 투입했기 때문에 재료 원가는 100%니까 여기도 100%니까 그대로 100%인데 요 500은 2,000개에다가 X% 한 금액이죠. 요 X%가 진행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0 나누기 2,000 하니까 요게 몇 %가 될까요? 바로 25%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여기 X1년도 매출액과 고정비가 나와 있고, 이제 묻고 있는 거는 뭐냐면 X2년도의 매출액이 영업이익을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동이 어떤 내용이 변동이 됐냐면 이게 변동이에요. 자, X2년도엔 다른 건 동일한데 바로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30%만큼. 자, 그러면 요거만 반영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전체 매출액이 원래 얼마였죠? 100만 원이었고, 자, 여기에 이제 30%가 증가하니까 1.3. 요게 이제 X2년도 매출액이 되겠고, 여기에 공원이익률 40%. 이거를 곱하게 되면, 여러분, 요게 바로 뭐죠? 요게 바로 이제 X2년도 공원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 공원이익에다 누구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되겠습니까? 바로 고정원가를 빼면 되겠죠? 이 고정원가는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얼마예요? 요게 32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의 금액 계산이 나오겠죠? 자, 요 금액 계산이 바로 얼마나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만 원. 자,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문제가 크니까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잠깐 보시면 자, 요 문제 이렇게 올라가서 잠깐 볼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그 밑에 보시면 이 추가 가공에 대한 문제인데 이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추가 가공했을 때 이익이 생기는 경우만 선택했을 때 자, 추가 가공하기로 한 거 요것만 결정한 경우에 달성 가능한 최대 증분 이익을 묻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추가 가공하지 않는 것은 제외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위에 올라가시면 결합원가를 어떻게 배분한다 그랬습니까? 상대적 판매 가치에 의해서 배분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결합원가 48,000 계산 금액은 자, 요 기준 분리점에서 판매 가치 비율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12만 원을 자, 15만 원분의 이게 A겠죠? 요 금액, 판매 가치 비율로 했을 때 이게 48,000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요 금액이 얼마예요? 6만 원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게 6만 원. 그러면 15만 원에서 9만 원을 빼니까 여기도 얼마? 여기도 6만 원이죠? 자,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 추가 가공이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 추가로 가공한다는 거는 이만큼의 원가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7,000원, 3,000원, 10,000원이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러면 내가 분리점에서 판매 가치보다 추가 가공한 다음에 판매 가치가 커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증분 수익, 추가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것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같이 보시면 자, 첫 번째 6만 원에서 6만 4천 원이죠. 그럼 증분 수익이 얼마입니까? 증분 추가 수익이 4천 원이죠. 여기는 4천 원, A는. 자, 그다음에 요건 뭐예요? 3만 원에서 3만 6천 원이 증가했어요. 추가 가공하면. 자, 여기 6만 원에서 8만 2만 원이 증가했어요. 자, 그런데 비용 보세요. 비용. 요게 이제 추가 원가죠. A는 7천 원. B는 3천 원. C는 10,000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러분 보세요. A의 경우에는 내가 추가 가공한 비용이 추가 가공으로 얻는 수익보다 더 커요, 비용이.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죠? 아웃시키는 거죠.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추가 비용보다 추가 수익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걸 증분 수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B하고 우리는 C를 선택할 것이고, 자, B는 얼마만큼 플러스가 됐을까?
3,000원만큼 남았을 거고 C는 얼마만큼? 10,000원만큼 플러스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로는 얼마입니까? 13,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13,000원이니까 이게 4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예산 문제인데 이 예산 문제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2분기 구입 예산을 물었습니다. 자, 요게 동그라미 요거고요. 자, 올라갑니다. 원가의 25%의 이익을 가산했다. 이익률이 원가의 가산율로 제시됐다는 얘기죠. 매출액의 100%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 원가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플러스 0.25가 매가가 되겠고 이 중에 1. 그러니까 125분의 100이 원가율이죠. 이건 분수식으로 계산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경우에 미리 계산하는 게 좋아요. 이게 0.8이죠. 미리 계산해놓고 푸는 게 속전속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기 말의 상품 재고는 다음 분기 매출원가의 30%를 계산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갑니다. 자, 재고자산, 자, 기초. 자, 그 다음 매입. 우린 요게 X예요. 자, 매출원가. 그 다음 기말. 이거죠. 자, 지금 이게 몇 분기예요? 2분기. 이건 뭐예요, 여러분? 매출 예산이죠. 매출 예산이에요. 요거 매출 예산입니다. 자, 그러면 요 매출원가는 자, 저 매출액에 자, 저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지금 45만 원. 여기에 원가율 0.8을 빨리 곱하면 자, 1.25분의 1보다 0.8 빨리 곱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빠르단 말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기말 재고는 자, 기말은 다음 분기 매출원가. 자, 39만 원. 원가율 몇 퍼센트? 0.8 곱하기 몇 퍼센트로 하라고 그랬어요? 30%라 그래요. 30%. 0.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기초는 1분기 때 기말이니까 다음 기는 2분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45만 원 곱하기 0.8 원가가 됐겠죠. 여기에 얼마? 0.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첫 번째 기초는 얼마? 10만 8천 원. 자, 그 다음에 93,600원. 자,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냐면 이게 36만 원이에요. 36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대차는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요 이제 매입액이 나오겠죠. 이게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요 금액이 34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서 좀 빠르게 문제 해설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 문제의 유형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유형들하고 중복되는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많은 숙달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